자, 안녕하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던 부처님의 일대기를 유적과 사진, 그다음에 관련 자료들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부타술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이제 부처님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이야기. 부처님 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셨다라고 나오냐면 부처님을 생산하고 부처님께서 탄생하시고 나서 7일 뒤에 돌아가셨다. 조금 비정상적인 탄생과 관련해서 뭐 감염들이 발생했을 걸로 개인적으로는 추정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경전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부처님께서 우엽으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더러운 산도를 통하지 않았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밑으로 나오는 게 약간 지저분하다라는 인식이 있어. 그래서 옆으로 나온 게 신분 계급과 관련해서 크샤트리아 종족이기 때문이다라는 부분도 있고 더러운 길을 통해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있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부처님을 생산하신 분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낳을 수 없대. 이건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불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더 이상 다른 그렇게 한번 우리도 그런 거 있거든요. 왕기가 서린 데가 있어. 왕의 기운이 서린 데가. 그러면 여기를 나중에 이 사람이 일반인인데 왕이 됐어. 그러면 이 집을 궁으로다가 바꿔버립니다. 대표적인 게 운영궁이죠. 운영궁. 고종이라고 하는 전혀 왕위 계승과 관련 없을 것 같은 사람이 태어났지만 나중에는 왕이 됐죠. 그런데 그 왕기가 서린 곳에 누군가 살면 또 다른 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궁으로 지정해버리고 거기서는 더 이상 그런 생산활동이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원천 차단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태어나신 자궁에는 더 이상 다른 것들이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셔야 된다. 이런 썰을 주장을 하는데 야, 그거 너무 부처님 쪽 아니냐? 해석이 너무 부처님 쪽으로 유리한 해석 아니야? 불교 입장에서는 이 7일 만에 돌아가시는 게 참 해결하기 어려웠었어요. 왜?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부처님 생산하는 것과 관련해서 돌아가신 거 아니냐? 그거지, 그거.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나한테 제일 은혜로운 사람이 나 때문에 죽은 상황이 됐잖아.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래서 불교에서는 더 이상의 생산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낳은 어떻게 보면 왕기지. 그래서 왕기가 어린 데에는 더 이상의 생산이 안 된다. 그래서 부처님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딱 들어도 약간 냄새가 그런가? 조금 이런 느낌? 그리고 나중에도 이제 나오는 게 부처님께서 깨닫고 7년 후에 도리천에 가서 어머니를 위해서 설법하신다는 내용이 나와요. 도리천으로 부처님 어머니가 도리천으로 가거든. 7일 뒤에 돌아가셔가지고 도리천으로. 되게 재밌지. 7자가 연거푸 나오네. 7은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셨는지 진짜 7일 뒤에 돌아가셨는지는 알 수 없어. 근데 어느 정도 시점에서 돌아가신 건 맞는 거고 그리고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난 뒤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다는 설정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이게 부처님 돌아가실 때 그림이거든요. 열반도 제가 일본에 가서 직접 이거 찍어 왔었던 건데 일본 그림이에요. 일본 그림. 우리는 이런 그림들이 8폭으로 된 팔상도에 주로 나오는데 일본에 이렇게 열반도만 따로 그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열반도만 따로 그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 죽음을 약간 터부시하기 때문에. 이게 한국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고 열반이라는 건 동남아나 이런 데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위대한 마침이라는 의미로 해서 요것만 특화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위에 이제 어머니가 도리천에 있는 어머니가 아들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슬퍼한다는 대목이 나와요. 이렇게. 폭풍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들 어떡해 막 이러면서 이렇게 탁 우는 듯한 모습. 이 관련돼서 이 밑에 이런 동물이나 뭐 이런 설명하면 재밌어. 안 해줄 거예요. 안 해줄 거예요. 안 해줄 거야. 근데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 덤덤한 사람과 슬퍼하는 사람. 덤덤한 사람은 깨달은 사람. 어차피 한 번은 다 생명이 있는 것, 시작된 것은 마침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서 덤덤한 상태로 있었다. 그 다음에 슬퍼하는 사람은 감정이 동요하는 거죠. 감정이 동요하는 거죠. 아직 깨달음을 못 얻은 사람들.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건 불교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렇게 슬퍼하는 이유가 부처님이 돌아가신 부분도 있지만 내가 아직 깨닫지 못했는데 부처님이 돌아가시면 누구에게 물어볼까? 야, 이게 인도의 개인주의 문화예요. 돌아가신 것도 문제지만 나는 그럼 나는 뭐 이런 거야. 국가적으로 국민연금 고갈돼서 참 문제지만 나는 받나. 이게 동시에 오는 거야. 동시에.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전체를 먼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자체가 1차로 더 크게 슬픈 거지. 그러면 나는 생각을 잘 안 하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이게 개인주의 문화라니까. 되게 재밌어. 그래서 이렇게 폭풍 눈물을 흘리는 거고 요 전에 어떤 게 나오냐면 부처님이 이렇게 이게 돌아가신 상황이에요. 돌아가셔서 지금 이렇게 관에 들어가 있잖아. 우리나라 팔상도 쌍림열반상에 나오는 거거든요. 관에 돌아가셔서 3번 삼종출관이라고 3번 움직이셨다는 얘기가 나와. 아난이 어디로 운구를 모셔야 될지를 몰라서 오른손을 내보였다. 이건 법의 상속자다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을 보였다는 거는 상속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네가 내 법의 상속자다. 그 아난파에서 주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하가섭이 왔을 때는 발을 보여서 예를 받아줬다. 곽실상부입니다. 그거는 가섭파에서 주장하는 법의 상속자는 마하가섭이다. 그래서 나중에 그 두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1차 결집에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서로 받았다고 얘기하는구나. 근데 당위성은 사실 아난에게 더 있습니다. 임종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 상속자가 될 수 없어요. 원칙은 그래. 원칙은. 어디든 마찬가지야. 그래서 임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뭐 그렇게 되는 거고 이런 얘기를 뭐 나중에 더 해줄 거고 또 한 번 움직였다라는 게 나와. 열반 뒤에 3번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삼종출관, 관 밖으로 3번 나오셨다. 어머니가 너무 슬프게 울고 있으니 어머니를 위로해드리기 위해서 관 밖으로 나와서 법을 설하셨다. 지금 이 대목입니다. 이게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지금 시녀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게 요 후광이 있으면 중요 인물입니다. 그리고 불교나 이런 쪽에서는 등치가 더 큽니다. 이런 종교 미술에서는 등치를 더 크게 그리고 후광이 들어가면 레벨이 한 단계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양쪽은 지금 없죠. 없잖아. 여기 지금 헬멧. 헬멧이 딱 들어가면 뭔가 한 단계 더 높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아들 어떻게 이렇게 아까 그 열반한 상황 다음 상황인 거예요. 지금 관 속에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관 밖으로 지금 나오신 거예요, 부처님이. 그래서 이렇게 봐봐, 관에서 이렇게 연기가 뽀뽀뽀뽀뽀 해서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렇게 해서 모든 시작된 것은 다 마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법문을 설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야, 부처님 어머니 돌아가신 사건이 진짜 부처님 생애에서 발목을 잡았던 것 같다. 저걸 어떻게 해소할 건가? 어떻게 보면 약간 살모사 같은 느낌이거든요. 저게 그걸 어떻게 해소할 건가가 진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나오는구나. 7일 만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요 사건이 7년 후에 도리천에 가서 어머니를 설법했다도 나오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고 나서는 끝까지 법문을 열반된 뒤에도 관 밖으로 나오셔서 법문을 설하셔야 되는 상황까지. 그러니까 계속 저게 논점이 돌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완전히 깔끔하게 해소 안 되고 계속 돌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가 이제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 사셨던 가비라국입니다. 가비라국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 부처님과 관련해서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상사, 점쟁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륜성황 플러스 또는 붓다가 될 거다. 그 다음에 아시타선이는 전륜성황이 될 거다.
부처님 아버지인 정반왕, 그다음 정반왕의 입장, 그다음에 가비라국의 입장에서는 요건 됐고요. 아니, 부처님 그 아시타선인의 입장은 붓다가 될 거다. 전륜 성황은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부처님 아버지하고 가비라국의 입장에서는 요거는 됐고요. 현실에서 지금 이게 중요해.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부처님을 저런 생각으로부터 탈피하게, 그러니까 출가한다거나 수행자가 된다거나 이런 부분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거고, 부처님 인생에 있어서 저는 저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이모가 이제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반왕이 있고, 정반왕에게 두 명의 부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야 부인하고 마하프라자파티 대도. 이게 이게 자매잖아요, 자매. 이 어른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쪽에서 이제 애를 키우는데, 양육의 주체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안에서 갈등이 없었냐가 사실은 좀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이 양반이 생산한 게 나중에 난타거든요. 난타. 그런데 이 난타는 부처님께서 35살의 깨달음을 얻었는지, 이건 남전설이고요. 35세의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에 북전설은 31살의 깨달음을 얻어요. 그래서 이거 49년 설법설, 45년 설법설이거든요. 이 양쪽이 달라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석가족으로 돌아간 거는 한 6년에서 7년 정도 깨닫고 나서 요때쯤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7년이라는 설정도 아마 석가족과 관련된 설정일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바로 안 갔어. 그래서 요 방식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게 거의 뭐 맞을 거예요. 이게 부처님이 그리고 판단력이 아주 좋은 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이 어른을 6년이라고 치면 이때는 41세고 이때는 37세거든요. 37세. 그때 석가족의 마을로 석가족의 나라로 돌아갔고, 그때 난타는 결혼하려고 하는, 순다리 난타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상황이었어. 그때 난타의 나이가 17에서 19세 사이입니다. 추정컨대 왕실의 결혼은 다 이 정도에서 해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부처님하고 더블 차이가 나요. 더블 이상. 그러니까 저 정도 뻘 차이가 나면 아들도 아니고 그 소학에도 나와. 10살 이상 차이 나면 아버지 뻘로. 아니 우리도 조선시대 때 그렇게 배운 거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10살 차이 나면 어쩌라고를 시전할 수 있는데, 예전은 안 그래. 10살 차이면 굉장히 크다니까. 왜냐하면 한 17 이 정도가 결혼을 하기 때문에 10살 차이 정도 나면 조카 치고는 굉장히 벌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아버지 뻘로 대한다라고 하는 대목들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 정도면 저거 아버지 뻘보다 더 된다고. 그러면 부처님하고 대도는 관계가 굉장히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없잖아. 그럼 부처님에게 굉장히 잘해줬겠지. 그런데 뭔가 미묘하게 관계가 뻐그럭거려. 그 얘기는 뭐냐? 아마도 누군가가 난타 위에 있었을 거다라고 저 같은 사람은 추정을 해요. 있었는데 죽은 거지. 어느 정도 크다가. 이게 어머니 입장에서는 여기에 자기 언니 아들인데 시다르타가 있는 거고, 자기에게 난타가 있어. 근데 요건 나이 차이가 나니까 경쟁 상대가 아예 안 돼. 그런데 이 위에 몇 살 차이 안 나는 아들들이 있었다면, 그러면 부처님을 약간 이렇게 시키고 요거를 이렇게 해야지. 그게 부처님 입장에서 보지 마. 그냥 엄마 입장이라고 생각해 봐. 내가 엄마야, 엄마. 저게 맞지 않을까? 저렇게 행동하지 않을까? 그래서 대도하고 약간 미묘한 관계들이 있어요. 미묘한 관계들이 있고, 또 부처님 입장에서는 저 상황에서 사람이 사색적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왕실에서 약간 풍족하게 커도 저런 조건이 빚어지면 이게 인생이 뭔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는 그런 상황들이 됐겠지. 그러니까 아예 가난하면 그 생각 못합니다.
근데 풍족한 사람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어떻게 보면 더 크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물질이 궁핍했지. 하지만 정신적 스트레스 별로 없었어요. 왜? 떨어진 거 먹으면 먹지 뭐. 그냥 그런 식이고 뭐 침 묻은 거 좀 먹으면 먹던데. 뭐 그런 식이었지. 아무 생각 없었어. 이런 문제들이 좀 존재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어린 부처님의 성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대도와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 때 약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공쥐 팥쥐 같은 뉘앙스가 존재했다면 자꾸 대도를 미화시키니까 그런데 대도하고 야쇼다라하고는 대도 야쇼다라는 부인이잖아. 부처님하고 상당히 미묘한 것들이 있어요. 아무튼 부처님이 약간 사색적으로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다. 이모의 영향, 그 다음에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부분 상당히 중요했다. 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중화암경 유행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카시산 비단이 아니면 입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부처님 관련된 경전들에 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3개의 궁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궁궐이라기보다는 집이 3개였었다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집의 유적이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 지금은 다 사라지고 이제 터만 이렇게 남은 거예요. 그래서 3채의 집을 가지고 있었다. 그게 카시산 비단이라는 게 뭐냐면 바라나국이라고 하는 바라나시.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가 바라나시거든요. 전에 제가 바라나시 얘기 잠깐 했었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겐지스강을 끼고 있는 도시고 그래서 이게 물류 수송이 굉장히 좋고 그래서 상업 도시로 이게 발전해요. 중개무역을 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냐면 왜 바라나시에 바라나강하고 아시나강이라는 2개가 이렇게 합류해요. 물이 합류하는 곳은 모두 다 예전에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합류는 명당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성수예요, 대부분. 아니, 옛날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어. 그리고 인도뿐만이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인도의 쿰브메라 축제 이런 것도 사실은 그 합류점에서 해요. 야나무강하고 겐지스강의 합류점 이런 데서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성스러운 도시이기도 하고 2강이 합류한 성스러운 도시이기도 하고 강이 2개가 합류한다라는 뜻은 뭐냐면 그러니까 겐지스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 섞여서 그러면 물류 유통이 굉장히 좋지. 그냥 생각을 해봐. 도시 주변으로 강이 3개가 움직이고 있어. 야, 이거 좋지. 그리고 돈이 많으면 문화력은 다 좋아집니다. 특별하지 않으면 그건 경제력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저 카시산 비단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자꾸 실크로드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명칭이다. 우리가 실크로드라고 생각하는 중국에서부터 로마까지 연결, 장안에서부터 우리는 신라에서부터 경주에서부터 연결됐다라고 얘기하고 일본은 뭔 소리냐. 뭔 소리냐. 일본에서부터 연결된 거지. 뭔 소리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토에서부터 시작됐다. 아니면 뭐 나라에서부터 시작됐다. 장안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장안입니다. 물론 뭐 거기에 이제 간선이 있는 거지. 지선이 그러니까 중요한 지선이 있고 간선이 있는 거지. 뭐 그런 거지. 그러니까 뭐 똑같으면 그런 거지. 뭐 경부고속도로 있고 그게 어디까지입니까? 서울, 부산까지. 그럼 그 부산에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끝나지. 하지만 집에까지도 가겠지. 뭐 이렇게 뭐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 약간 욕 먹을 소리일 수도 있는데 뭐 사실은 사실이니까. 장안 낙양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장안 낙양까지. 그리고 그 실크로드를 통해서 움직였던 거는 사실은 중요한 건 도자기였고 실크가 아니었다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실크는 인도 실크가 더 좋아요. 중국 실크보다. 그리고 이게 더운 지역 실크고 중국은 비단이에요. 비단은 난방을 위한 특특한 구조로 되어 있고 저런 실크는 사라같이 투명한 구조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약간 스카프 느낌의 실크가 있고, 그거 진짜 우리도 지금 실크 스카프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 비단이 실에 굵게 하고 직조하는 방식이 능라 단사 이렇게 있거든요. 능이 제일 특특한 비단이에요. 그건 보온용. 입으면 따뜻해요. 그런데 지중해 기후에서는 그 따뜻한 비단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지중해 가보면 알아. 네가 로마나 그리스 쪽에 가봐. 그 비단 안 입어요. 왜? 기후적으로 미치지 않고서야 그거 안 입어. 그거 안 입어. 동아시아는 추우니까 그걸 입는 거예요. 그걸 선호하는 거야. 그래서 이 바라나시 비단이라고 하는 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도 저희가 비단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바라나국의 수도가 카시인데 이 나라가 정체성도 좀 애매해요. 도시국가로 좀 있다가 저렇게 돈이 되는 도시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옆에 나라가 홀라당하지. 쿠웨이트, 이라크가 쿠웨이트 먹은 것처럼 거기 조그만한 나라인데 돈이 많아요. 그럼 내 건가? 이렇게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저게 생각보다 오래 못 가요. 저 나라가. 먹히기 참 좋지. 물류 수송이 좋다는 건 뭐냐면 막기는 어렵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보통 나라의 수도는 우리도 이렇게 서울 이렇게 보면 북한산, 남한산 이래갖고 산들을 이렇게 끼고 막기 딱 좋은 데 있지. 그 얘기는 뭐냐면 반대로 얘기하면 물류 수송은 별로 안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아니 그건 서로 상호작용이에요. 상호작용. 그래서 여기가 이제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게 독립국가로서의 그 위치는 좀 떨어져요. 그런데 여기 비단이 진짜 먹어주는 비단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는 카시산 비단 옷이 아니면 입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해요, 부처님이. 부처님도 그런 얘기 잘한다니까. 나 그렇게 잘 살았어. 그 얘기를 계속해. 왜냐하면 신분제가 있는 사회거든. 신분제가 있는 사회에서는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하고 좋은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들을 만한 가치를 얘기한다 그래도 신분이 떨어진 사람에게는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귀족들을 설득할 때는 나 원래 신분 괜찮았어. 나 쉽게 말해서 재벌집 아들 출신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 그래서 부처님 이야기에 보면 나는 카시산 비단이 아니면 입지 않았다. 저거는 명품 중에 명품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기서 쓰이는 단어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쓰는 거는 명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쓰는 거는 사치품, 약간 비싼 거. 세상에 공장에서 찍어내는 명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명품은 전부 한 땀 한 땀이고 그거는 훔쳐가서 다시 팔 수 없는 게 명품이에요. 그러니까 훔쳐가서 팔 수 있는 건 명품이 아니야.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그리고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느냐? 당신은 신분사회이기 때문에 출가인이라도 그 당위성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쉽게 말해서 설득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없으니까 쉽게 말해서 청빈한 게 좋다. 네가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지. 나한테 네가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되잖아. 맞죠? 어떻게 알았지? 브라보. 용한데? 나보다 난데?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집, 여름, 겨울, 우기의 궁전이 있고 그 다음에 부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집에서는 노비들에게도 쉽게 말해서 종들에게도 고기밥과 쌀밥에 고기 반찬을 줬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럭셔리하다는 뜻이에요. 지금 보면 뭐 어쩌라고 야, 햄버거 먹은 거 아니요?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 당시는 그 대단한 거야. 우리도 최근까지 입합의 고깃국 얘기가 있었으니까 우리는 종한테까지도 다 먹일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 세 개의 궁전이라고 하는 게 가장 구찌가 크죠. 명품 사는 것보다 집이 그렇지 않아? 가방이 비싸봤자 집보다 비싸겠냐? 아니 그렇게 생각해봐. 제가 보기에는 도대체 여성의 가방은 무엇일까? 굉장히 가방이 옷보다 커요. 옷보다 커. 아니 그 선호도나 그 유통 구조나 그 이런 걸로 봤을 때 옷보다 커.
굉장히 재밌다니까. 그래서 사실 가방은 없어도 되거든. 옷은 있어야지. 가방은 없어도 되잖아. 그렇지 않아? 그리고 비싼 가방은 뭐 잘 안 들어가요. 비싼 가방의 특징이 뭐가 잘 안 들어가. 싼 가방은 많이 들어가는데 비싼 가방은 잘 안 들어가. 좀 특이해. 그래서 이 가방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차지하는가? 재밌어. 굉장히. 그러니까 필연성이 없는데 가장 선호도가 높은 물건 중에 하나야. 굉장히 재밌는 문화거든. 그래서 집보다는 아무튼 가방은 싸. 그거는 뭐 100%고. 그리고 왜 이런 식의 일들이 벌어지느냐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한 부처님 아버님이 전륜성왕과 붓다 중에서 붓다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풍족하게 해서 네가 왕이 됐으면 내가 우리 아버님 같이 우리 아버지 사자여방은 상당한 정복군주였는데 내가 왕이 된 뒤에 이게 기울은 거야. 그러니까 대기업으로 얘기하면 아버지는 창업주고 상당히 잘했는데 나는 조금 이렇게 이게 뭔가요? 이러고 있는 거야. 이 열망들이 있는 입장에서는 그게 정반항의 생각이었다니까. 천륜성왕이 되도록 이런 가치들은 좀 차단하고 조금 안 좋은 것들은 좀 하고 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세속적 즐거움이라는 것도 있는 거거든. 정신적 즐거움도 있지만 저는 그 얘기를 언제나 해요. 물질이 너무 결핍되면 정신적 즐거움을 추구할 수도 없다. 추구할 수도 없다. 대개는. 물론 아닌 경우도 있긴 있어. 하지만 대부분은. 그래서 가난이 장기화되면 사람이 염치가 없어진다. 북한의 꽃제비들이 땅에 떨어지는 걸 먹으면서 그게 왜 당신들은 찝찝하다는 생각을 안 하겠어. 너무 배가 고프고 그게 일상화되면 그냥 주워 먹는 게 그럴 수 있는 거야. 거기에 대한 윤리의식이라든가 부정하다는 생각이나 내 체면이 깎인다 쉽게 말해서 그런 게 없는 거야. 생각해 보면. 그래서 최대한 좋은 조건들을 만들어 주려고 했고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여름, 겨울, 우기에 그러니까 의식주 중에서 먹을 거는 뭐 종한테도 좋은 걸 줬으니까 은은 카시산 그러니까 한 땀 한 땀 요즘으로 하면 최고 명품 넘버 나오는 명품 넘버가 발행되는 명품을 나는 썼어 이런 얘기고 뭐 노비들한테까지도 밑밥에 고깃국을 줬어 쌀밥에 고기 반찬을 줬어 그다음에 주거가 나는 집이 세 채였어. 왜 집이 세 채냐면 여름이 있고 제가 이거 잘못 썼는데 우기가 중간에 있거든요. 여름 끝나면 우기입니다. 우리도 여름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 장마잖아. 그다음에 겨울. 인도는 3계절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 계절에 맞는 집들을 따로 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제 그냥 한 집에서 사니까 이불만 바꾸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집 자체를 바꾸면 좀 좋지 않을까? 더 좋잖아. 거기에 최적화된 집을 짓는 거야. 그리고 저기 우기라는 게 사실은 상당히 비중이 컸을 거예요. 인도가 3, 4개월 정도 우기가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습지기도 하고 벌레나 그다음에 이러한 약간 동물들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문제들을 일으키거든요. 뱀이나 이런 거 다 기어 나오거든. 그래서 율장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빈비사라왕이 왜 안거를 하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들은 안거를 하는데 안거 때 돌아다니면 우기 때 돌아다니면 벌레나 안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밟아 죽일 확률도 크고 이런데 그래서 비난을 받는데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 그들은 안거를 했는가? 사실은 우한 겁니다. 그걸 하한거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한 겁니다. 우한 거. 우한 거. 비 올 때 비 맞고 그리고 다니면 어떻게 돼? 비 맞은 중이 된다고. 그냥 좀 사람이 없어 보이는 거지. 약간 그 물개나 생쥐같이 비 맞은 생쥐같이 이렇게 다니면 이게 위가 살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안거 문화가 나오거든. 빈비사랑이 건의했다. 율장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기가 굉장히 우리하고는 좀 달라. 그래서 이거를 아마 누각식으로 좀 높이 지은 집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습기도 좀 덜 차고 그 다음에 그런 뭐 뱀이 감고 올라온다거나 이런 것들도 상대적으로 좀 적겠지. 그리고 인도는 아무튼 높은 집 되게 좋아해요. 높은 집 되게 좋아해. 높은 집은
전 세계적으로 원래 선호도가 있었어. 최근 들어서만 선호도가 떨어졌습니다. 잠깐. 왜 엘리베이터나 이런 게 조금 불편했을 때는 높은 집 하면 옥탑방 이런 느낌이었거든. 근데 지금은 다시 또 높은 집에 대한 선호도가 있잖아. 펜트하우스잖아. 그리고 유럽이나 이런 데 가봐. 성당도 언제나 이렇게 조금 높은데, 높고 넓은 광장 쪽에 딱 있어. 그래서 전체를 딱 조망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집의 선호는 예전부터 있었어.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는데, 꺼진 땅에 명당 없다. 땅이 이렇게 움푹 들어가거나, 그러니까 반지하는 명당 아니라고, 한마디로 해서. 지하는 명당 아니다. 지하는 음택명당, 그러니까 묘자리 쓰는 거. 양택명당, 양명한 사람들이 사는 데는 그런 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세 채의 집을 가지고 어디서 살았느냐? 이런 데서 사셨다는 거예요. 이런 데서. 지금은 유적만 남았어. 터만이 이렇게 남았고 위에 건 다 없어졌죠. 옛날 얘기잖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황룡사에만 가도 주춧돌밖에 없는데, 황룡사가 1200년대에 불나는 건데 거기도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언제적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게 2500년 전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조그만 아주 작은 나라거든. 그래서 거기 또 왕도 아니고 라자라고, 라자. 어떻게 보면 부족장 같은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 시절. 2500년 전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그런 때 이런 정도 유적을 가졌으면 괜찮은 겁니다. 지금 가서 보면 뭐 어쩌라고가 됩니다. 이런 느낌밖에 안 들어.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으면, 여러분이 지금 큰 건물을 많이 본 상태에서 여러분이 다녔던 어렸을 때 초등학교를 봤을 때 그런데 그 시절에는 거기가 너무너무 크고 땅 따먹기를 해서 평생 먹을 땅이 있었던 데. 근데 지금 가보면 이게 100m도 달리기도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막 들 정도로. 여기서 이제 나중에 중요한 데가 동쪽 문이에요. 동쪽 문으로 부처님이 출가하시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문유관도 다 여기서 벌어졌던 사건이고, 그래서 부처님이 왕궁에서의 주된 생활들은 다 여기서 이렇게. 이쪽이 이제 동쪽으로 탁. 인도는 동양 숭배가 있으니까 동쪽으로 탁. 그래서 오늘 부처님의 왕궁 생활과 관련된 이야기, 기본적인 것들 앞부분. 그래서 이모하고 아마 갈등 관계들이 좀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이복 동생과의 그런 나이 차이들의 문제점들. 저는 뭐 부처님이 80까지 안 사셨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연대가 잘 안 맞아요. 주변 사람들 연대들하고 쫙 맞춰보면. 그래서 80세로 돌아가셨다는 게 우리 식으로 하면 천수를 누렸다라고 하는 정도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돼서 연대들이 잘 안 맞는 아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도 기회가 되면 해드릴 수 있으면 제가 여러분이 크게 놀라지 않는 정도까지만 해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부처님이 왕궁에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걸 받았는가와 관련된 이야기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사찰로 들어서면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힘들었던 기억은 내려놓고 나를 찾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나를 위한 행복 여행 템플스테이로 당신을 초대합니다.